어머니, 제발 좀 이혼하겠다고요.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더는 못 살겠다고요. 당장 결정하세요. 제가 나갈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나가실래요? 며느리는 식탁 위에 밥그릇을 내동댕이 치며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에서 더는 못 살겠다고 악을 썼습니다. 당장 제가 나갈지 자기가 나갈지 결정하라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하얀 쌀밥이 사방으로 튀고 국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제 심장을 찢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고 아들 녀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어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저에게 내민 그 이혼 카드가 자신의 인생을 지옥, 불구덩이로 밀어넣게 될 자폭 버튼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식탁 위에 어지럽게 널린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단순히 두려워서가 아니었죠. 그것은 30년 만에 다시금 피냄새를 맡은 사냥꾼의 본능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전율에 가까웠습니다. 제 앞으로 가입된 고액 사망 보험 증서 5장, 그 모든 서류의 수익자란에는 박유라, 제 며느리의 이름이 마치 주인 행세를 하듯 또박또박 적혀 있더군요. 한때 저는 업계에서 독수리 눈이라 불리던 베테랑 손해사 정사였습니다. 수백 건의 보험 사기를 잡아내며 사기꾼들의 오금을 저리게 했던 그 서늘한 감각이 며느리의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는 순간 되살아나더군요. 침대 매트리스 및 먼지 구덩이 속에서 찾아낸 성년후견 게시 심판 청구서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면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가 중증 치매에 걸려 재산 관리를 할 수 없으니 며느리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그 끔찍한 내용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선 인격살인이나 다름없었죠. 어쩐지 요즘 들어 자꾸만 정신이 몽롱하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니요. 화장대 구석에서 찾아낸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약과 신경안정제. 처방전을 겹쳐보자 퍼즐 조각이 소름 끼치게 맞춰졌습니다. 매일 아침 제 혈압약통에 며느리가 몰래 섞어 넣던 그 가루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게 된 셈이지요.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쾅 하고 박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자식 입에 따뜻한 밥 한 숟갈 더 넣겠다고 늙은 몸 이끌고 병원 청소 일을 하며 버텨온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거실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황혼처럼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일주일 뒤면 아들 내외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기로 한 그날을 저는 놈들을 단죄할 심판의 날로 정했습니다. 돋보기를 고쳐 쓰고 마지막 증거 사진을 확인하던 제 입가에 비로소 서늘하고 비릿한 미소가 번지더군요. 박유라, 그리고 내 아들 이진수. 너희는 내가 그저 늙고 병들어 구석방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힘없는 노인네인 줄 알았을 테지. 하지만 똑똑히 두고 보렴. 한때 사기꾼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독수리가 너희 목덜미를 어떻게 낚아채는지 말이다. 이제 그 더럽고 추악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죠. 돈 앞에서는 천륜도 부모 자식 간의 정도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세상이라지만 과연 짐승만도 못한 그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은 선우정. 올해로 딱 65이 되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핏덩이 같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악착같이 버텨온 모진 세월이었지요. 지금은 시내 대형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며 그 고된 노동의 대가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를 닦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쑤셔오곤 하더군요. 제 하루는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부엌 창가에 스미기도 전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도마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채우곤 했죠. 아직 뼈마디가 뻣뻣하게 굳어 있지만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 들어가는 거 보는 낙으로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 박유라는 갓 지은 쌀밥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으로 깨작거리며 밥알을 세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입을 삐죽 내밀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학 동창 모임 이야기를 꺼내며 남들은 다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하나가 없어 창피해 못 가겠다며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제일 싼 걸로 골라봤으니 이번 기회에 하나만 사달라고 뻔뻔하게 손을 내밀더군요. 저는 묵묵히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화장실 변기를 닦아버는 제 월급으로는 그런 사치가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형편에는 무리인 것 같다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눈매가 순식간에 매섭게 치켜 올라가더군요. 자기가 기죽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냐며 이건 제 아들 진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앙칼지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들 녀석이라도 말려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 못난 놈은 안절부절 못하며 오히려 제 어미를 향해 눈을 흘기더군요. 가방 하나 사주면 어디 덧나냐며 유라 말도 일리가 있지 않냐고 며느리 편을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슴 한복판에 찬바람이 쌩하고 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똥기저귀 갈아입히며 키운 아들이 고작 가방 타령에 제 어미 가슴을 후벼 파다니요. 저는 더 이상 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수돗물에 고무장갑 낀 손을 담그고 그릇이 깨질 듯 벅벅 문질러 닦아낼 뿐이었죠. 속이 숯검정처럼 까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양손 가득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보란 듯이 거실 소파 한가운데에 가방을 꺼내 놓더군요. 가죽 냄새가 진동하는 새 가방을 어루만지며 이게 그렇게 갖고 싶었다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속은 문드러졌지만 아들이 사줬거니 하고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은행 앱을 확인하던 제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제 생활비 통장에서 정확히 20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며느리가 제 지갑에서 몰래 카드를 꺼내 긁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제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등줄기로 식은 땀이 한 방울 주르륵 흘러내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날 오후 병원 화장실에서 쭈그리고 앉아 변기를 닦다가 문득 동작을 멈췄습니다. 걸레에서 떨어지는 회색 구정물이 유난히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예전에 손해사정사로 일할 때 보았던 가족의 카드를 훔쳐 쓰다 파국을 맞이했던 어느 사기꾼의 사건 파일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설마 제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이건 그저 철없는 행동일 뿐이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불길한 징조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죠.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손버릇을 잡았더라면, 아니 적어도 아들 녀석에게 호통이라도 쳤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조금이라도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저는 어리석게도 그것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유라의 대담함은 날이 갈수록 그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나갔습니다. 제게는 피와 땀으로 모은 낡은 적금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 바닥을 기어다니며 번 돈에서 10,000원, 20,000원씩 떼어 만든 혹시 모를 아들 내외의 비상금을 위한 제 마지막 보루였지요. 그 돈에는 제 굽은 등과 닳아버린 무릎 연골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평소 굳게 닫혀있던 제 방문이 살짝 열려있더군요. 불길한 예감에 서랍장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통장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텅 빈 서랍 바닥에는 쪽지 한 장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급한데 써야 해서 잠시 빌려갑니다. 나중에 꼭 갚을게요. 며느리의 둥글둥글한 필체로 적힌 그 뻔뻔한 문구를 보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어찌 빌리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종이를 구겨 쥐고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묻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품을 쩍 하더군요. 친구들과 다음 달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급전이 필요했다고 어차피 나중에 갚을 건데 뭘 그리 유난이냐며 오히려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 그래도 미리 말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자 며느리의 표정이 일순간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자기가 이 집에서 돈 한 푼 마음대로 못 쓰고 사는 게 얼마나 서러운지 아냐며 갑자기 억울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하더군요. 때마침 방에서 나온 아들을 보자마자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달려가 안겼습니다. 친구들한테 창피당할까봐 어머님 적금 좀 융통했을 뿐인데 자기를 도둑 취급한다며 꺼이꺼이 울부짖더군요. 어리석은 제 아들은 또다시 아내의 악어의 눈물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의심할 수 있냐고 유라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냐며 오히려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저 뻔한 연기에 놀아나 제 어미를 몰아세우는 꼴이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그날 이후 제 적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며느리의 해외여행과 피부과 시술 비용으로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깔깔거렸고 저는 그 모습을 방문 틈으로 지켜보며 쓰린 속을 달래야만 했죠. 며칠 뒤부터 며느리는 시도 때도 없이 드러눕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떠도 침대에서 꼼짝하지 않고 몸살기가 있다며 엄살을 부려댔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며 배달 음식을 시키자고 징징거렸지요. 처음에는 정말 어디가 아픈 줄 알고 덜컥 겁도 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에 가보자고 권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병원은 죽어도 싫다며 집에서 푹 쉬면 나을 거라고 딱 잘라 거절하더군요. 결국 집안일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온종일 허리 한번 못 펴고 청소 일을 하고 돌아오면 집에는 또 다른 노동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산더미처럼 쌓인 빨래, 기름때 낀 설거지, 며느리 방 구석구석에 박힌 머리카락 뭉치까지. 제 관절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아픈 며느리 핑계로 묵묵히 참아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모기만한 목소리로 빨래 좀 널어주면 안 되냐고 칭얼거렸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면서요.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베란다로 나가 빨래를 널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무거운 젖은 이불을 널다 보니 현기증이 일어 난간을 붙잡고 잠시 숨을 골라야 했죠. 그때 베란다 창문 틈으로 거실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죽어가던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과자를 아삭아삭 씹어 먹으며 예능 프로를 보고 낄낄대고 있더군요. 과자 부스러기가 입가에 묻은 채 박장대소하는 그 모습에 제 머릿속 혈관이 터질 듯 꿈틀거렸습니다. 제가 인기척을 내며 들어서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더니 능청스럽게 연기를 재개했습니다. 잠깐 답답해서 나왔다며 다시 누워야겠다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군요. 방문 손잡이를 잡기 전 과자 기름 묻은 손을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털어내듯 제 앞치마에 쓱 문질러 닦는 행태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 앞에서 며느리는 다시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내 이마를 짚어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제게 유라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믿지 않을 아들이었고 며느리의 저 뻔뻔한 연극을 제 말재주로는 당해낼 재간이 없었으니까요. 예전 보험조사관 시절 꾀병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던 파렴치범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지만 설마 내 집안에 내 며느리가 그런 불의일 줄은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서라도 병원에 끌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아들놈 귀싸대기를 올려붙여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했어야 했을까요? 부질없는 가정사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미 독초는 우리 집안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가 저지른 두 번째이자 뼈아픈 실수였던 셈이지요. 제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끝없는 탐욕은 이제 제게 남은 마지막 소중한 것까지 그 더러운 손길을 뻗치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제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낡은 벨벳 상자가 며느리의 눈에 띄었나 봅니다. 그 안에는 먼저 떠난 남편이 제 손가락에 직접 끼워주었던 투박하지만 묵직한 순금 반지가 들어 있었지요.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유언처럼 남긴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여보, 이 반지만은 절대 팔지 말고 간직해줘요. 내가 죽어도 당신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힘들 때마다 이걸 봐요. 그 말 한마디에 의지의 모진 세월을 버텨왔는데 며칠 뒤 화장대 앞을 지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벨벳 상자는 그대로인데
뚜껑을 열어보니 안이 텅 비어 있더군요.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도려내 간 것처럼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반쯤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뒤졌습니다. 혹시 제가 깜빡하고 다른 곳에 뒀나 싶어 서랍을 뒤엎고 장롱 밑 먼지 구덩이까지 맨손으로 훑쳤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혹시 금반지 못 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시치미를 뚝 떼며 눈을 동그랗게 뜨더군요. 무슨 반지냐고 자기는 구경도 못했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지 않냐고, 나이가 드니까. 물건 간수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며 혀를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부주의 탓이라는 거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치매 노인 취급하며 교묘하게 저를 몰아세우는 그 수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억울함에 가슴을 쳤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으니 벙어리 냉가슴 앓듯 참을 수밖에요. 저는 며칠 밤낮을 울며 반지를 찾아 헤맸습니다. 쓰레기통까지 뒤지며 밤을 지새웠지요. 그동안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예능 프로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더군요. 제가 흘리는 눈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말입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 며느리는 새로 산 값비싼 코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폼을 잡으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며느리는 제 반지를 전당포에 헐값에 팔아넘기고 그 돈으로 저 옷을 샀던 겁니다. 남편의 목숨과도 같은 유품을 팔아치우고 산 옷을 입고 희희낙낙하는 꼴이라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와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넘어 이제 제 목숨줄까지 조여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제 몸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 복도를 닦다가도 눈앞이 캄캄해져 주저앉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밥숟가락 들 힘조차 없어 그릇을 떨어뜨리기 일쑤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평생 잔병치레 한 번 없던 제가 하루아침에 송장처럼 시들어가니 덜컥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더군요. 제 아들이 창백해진 저를 보며 요즘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냐고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거 아니냐며 걱정스러운 척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좀 쉬면 괜찮아지겠거니 하며 병원비 걱정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며느리가 제 적금까지 털어먹은 마당에 병원 갈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자 며느리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고 나섰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자기가 아는 좋은 요양병원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로 모시는 게 낫지 않겠냐며 은근슬쩍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을 고려장이라도 시키겠다는 겁니까? 저는 오기가 생겨 절대 요양병원은 안 간다고 내 발로 걸어 나갈 때까지는 이 집에서 살 거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제 의지와 다르게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챙겨 먹는 혈압약을 꼬박꼬박 복용하는데도 약만 먹고 나면 정신이 더 혼미해지고 몽롱해지는 기이한 증상이 계속되었지요.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매일 삼키는 그 알약 속에 며느리가 몰래 신경안정제를 갈아서 섞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요양원에 가두고 제 앞으로 된 보험금을 노리려는 끔찍한 약물 테러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세상 상냥한 얼굴로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물 한 잔을 들고 있었지요. 약 드실 시간이라며 물을 떠왔다고요. 저는 고맙다고 하며 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 없이 혈압약을 입에 털어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목구멍으로 약을 꿀꺽 삼킬 때까지 뱀 같은 눈으로 저를 빤히 지켜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나가더군요. 그날 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 속에서 저는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깊은 늪 속으로 한없이 가라앉는 듯한 공포를 느끼면서 말이지요. 만약 그때 그 물잔에서 나는 미세한 가루 냄새를 알아챘더라면 제 운명은 바뀌었을까요? 그날은 제 6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축복은커녕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잔인한 날로 기억될 하루였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들은 출근 준비에 바빠 제 얼굴조차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고 며느리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코를 골며 자고 있었으니까요. 미역국은 고사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없는 생일상이라니. 제 자신이 처량해서 입안이 까끌까끌해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히더군요. 병원에서 온종일 쪼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들이 케이크라도 하나 사들고 오지 않을까, 며느리가 밥이라도 한 끼 차려주지 않을까 하는 부질없는 기대 말입니다.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유난히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불이 꺼져 캄캄한 것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적막강산 같은 집안이 마치 제 쓸쓸한 노후를 예고하는 것 같아 먹먹해지더군요. 냉장고에서 말라 비틀어진 김치 몇 조각을 꺼내 찬밥을 물에 말아 넘겼습니다. 그 초라한 밥상이 제 65번째 생일잔치의 전부였지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 도어록이 띠띠띠하고 열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오더군요. 두 사람 다 마치 장례식장이라도 다녀온 듯 침울한 얼굴이었습니다. 제게 할 말이 있다며 거실로 나와달라고 하더군요. 고무 장갑을 벗으며 거실로 나가는 제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맞은편에 제가 앉자마자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귀를 의심할 만한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숨 막혀서 더는 못 살겠어요. 그이랑 이혼할 거예요. 당장 결정하세요. 어머니가 나가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갈라설까요? 생일날 며느리에게 듣는 첫마디가 이혼 통보라니요.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본물 터지듯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사는 게 감옥살이 같다느니,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릴 지경이라느니 악을 써대더군요. 그러면서 제 아들을 쏘아보며 양자택일을 강요했습니다.
나인지 어머니인지 선택하라고, 당장 결단을 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제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뱉은 말이 더 기가 찼습니다. 유라가 너무 힘들어한다며 어머니가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참냐고 되묻더군요. 모든 게 제 탓이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이 사달이 났다는 적반하장이었죠.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잠 설쳐가며 밥 차려 바치고 뼈 빠지게 일에 생활비 대고 며느리 사치 뒷바라지까지 했는데 돌아오는 게 고장 나가라는 협박이라니요. 며느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이든 어디든 나가주지 않으면 진짜 이혼 도장을 찍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쥐고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제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송하지만 유라 없으면 저 못 산다며 어머니가 좀 양보해 달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 등에 비수를 꽂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팽팽하던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고작 저 악독한 계집애 치마폭에 쌓여 제 어미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할 가치조차 없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서늘한 냉기가 피어오르더군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제 아내의 독수리 눈, 30년 전 보험 사기꾼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알겠으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승리감에 취해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빨리 결정해 달라며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왔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서늘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쫓겨날 순 없었습니다. 아니, 쫓겨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다면 나도 저것들의 인생을 철저하게 부숴주리라.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심판자가 그날 밤 비로소 눈을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겉보기엔 고요한 호수 같았겠지만 제 속은 시뻘건 용암이 끓어오르는 활화산이나 다름없었지요. 아들 내외가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묵묵히 국을 퍼날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심드렁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휘적거렸고 아들은 제 눈치를 살피며 어머니, 결정은 하셨냐고 채근하더군요. 저는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중요한 결정이니 신중해야 하지 않겠냐며 짐짓 망설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불만을 표했지만 제가 곧 꼬리를 내리고 나갈 거라 확신했는지 알겠다며 최대한 빨리 방을 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병원에 출근하자마자 저는 동료들에게 며칠 휴가를 쓰겠다고 알렸습니다. 10년 넘게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성실했던 제가 갑자기 쉰다고 하니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 묻더군요. 그저 몸살기가 있어서라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제 인생 최대의 사냥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가 외출하기만을 쥐 죽은 듯 기다렸지요. 오후 2시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와 함께 며느리가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돈으로 산 명품 코트를 휘감고 어디론가 쇼핑을 하러 가는 그 뒷모습이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하이에나 같아 보이더군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며느리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결혼 전 수많은 사기꾼을 잡아냈던 보험 조사관 시절에 그 예리한 감각이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되살아났습니다. 독수리 눈이라 불리던 제 별명이 결코 허명이 아니었음을 증명할 시간이었죠. 먼저 화장대부터 샅샅이 훑었습니다. 즐비하게 늘어선 고가 화장품 뚜껑을 열어보니 한두 번 쓰고 버려둔 것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 화장품 냄새가 마치 썩어가는 제 돈 냄새처럼 역하게 느껴지더군요.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던 제 손끝에 빳빳한 종이 한 장이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금은방 매입 영수증이었습니다. 제 남편의 유품인 금반지를 팔아치운 명백한 증거물이었죠. 날짜와 금액, 그리고 며느리의 둥글둥글한 서명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이 와들와들 떨렸습니다. 심증만 있었던 도둑질이 확증으로 바뀌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영수증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화장대 옆 작은 약상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신경안정제 처방전과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약 봉지. 처방받은 사람 이름은 며느리였지만 그 용량은 일반인이 먹기엔 치사량에 가까울 정도로 과했습니다. 순간 제 혈압약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요즘 약만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던 이유가 바로 이 하얀 가루 때문이었구나 싶었죠. 며느리가 이 독약을 갈아서 제 혈압약에 섞어 먹였다는 사실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 매트리스 밑을 들춰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 숨겨진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 지퍼를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 명의로 된 사망보험 증서들이 가득 들어 있었으니까요. 종신보험, 상해사망, 전부 고액 보장 상품들이었고 수익자란에는 박유라라는 이름이 붉은 낙인처럼 찍혀 있더군요. 제가 죽거나 다쳐야만 며느리가 돈방석에 앉는 구조라니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아래 깔려있던 성년후견 게시 심판 청구서였습니다. 제게 중증 치매가 있으니 재산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며느리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법원 제출용 서류였죠. 거기에는 조작된 의사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어느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건지 그 새빨간 거짓말들이 활자로 박혀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제 목숨을 노리고 들어온 겁니다. 저를 식물인간이나 치매 노인으로 만들어 요양원에 유기하고 제 재산을 가로챈 뒤 종국에는 사망보험금까지 타내려는 치밀한 연쇄살인 계획이었던 셈이지요. 저는 모든 서류를 한 장도 빠짐없이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 사진이 흔들리지 않도록 숨을 꾹 참아가면서 말이죠. 증거를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을 때 거실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 며느리가 아니라 악마를 집에 들였구나.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게 아니라
독사를 품고 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묘한 전율도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이 완벽하게 덫에 걸렸음을 확인한 사냥꾼만이 느낄 수 있는 짜릿한 희열이었죠.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놈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만 남았을 뿐. 저는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가 아들 내외의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양가 친척들이 모여 축하해 주기로 한 그날. 저는 그날을 놈들을 단죄할 심판의 날로 정했습니다. 모든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려 주리라.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변명할 여지도 없게 만들어 주리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가 드디어 할 일을 찾았다며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당신 아내의 실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노라고.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저 독사를 내 손으로 반드시 잡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 같더군요. 결혼기념일을 이틀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 사이 저는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다시금 며느리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법정에서도 꼼짝 못할 완벽한 증거, 소위 스모킹 건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마치 범죄 현장에 잠입한 형사라도 된 양, 제 심장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우더군요. 다시 화장대 서랍을 열고 약봉지를 꺼냈습니다. 신경안정제 처방전 옆에 꼬깃꼬깃 접힌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펼쳐보니 며느리의 필체로 아침마다 한 알씩 갈아서 섞을 것. 양 조절주의, 너무 많이 먹이면 의심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더군요. 제 혈압약에 섞어 먹일 독극물의 치사량을 계산해둔 끔찍한 메모였습니다.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쫙 끼쳐왔습니다. 이 메모 한 장이면 상해의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차고 넘쳤으니까요. 옷장을 열자 제 돈으로 산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저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그 아래 구두 상자를 열어보니 영수증 뭉치가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백화점, 고급 레스토랑, 성형외과. 며느리가 제 적금을 깨서 흥청망청 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이것들도 전부 증거로 남겼습니다. 셔터 소리가 찰칵찰칵 울릴 때마다 며느리의 죄목이 하나씩 늘어가는 것 같아 묘한 쾌감마저 들더군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에서 띠띠띠 하고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거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려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들을 제자리에 밀어넣고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방 밖으로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벌써 거실 복도에 서 있더군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제 방에서 뭐 하시냐고,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짐짓 태어난 척 걸레를 들어 보이며 방 청소 좀 하려고 들어왔다며 먼지가 수북하길래 닦아주려 했다고 둘러댔습니다. 며느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그러더니 마치 제가 방 안에 병균이라도 퍼뜨린 양 코를 틀어막고 손으로 공기를 휘휘 저으며 인상을 찌푸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됐으니 청소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나가라며 자기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며 거실로 나왔지만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늘이 도운 덕분에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만 남았을 뿐.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며느리를 신고했습니다. 보험 사기 및 존속상해 미수 혐의로 제 며느리를 고발한다며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알렸지요. 형사는 증거가 확실하냐고 재차 물었고 저는 사진과 녹취록을 전부 확보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결혼기념일 당일 저녁 8시 집으로 출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사는 알겠다고 시간 맞춰 잠복하고 있겠다고 약속했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쥐덫 위에는 탐스러운 미끼가 놓였습니다. 이제 그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며느리의 꼴을 지켜보는 일만 남은 셈이지요. 과연 제 며느리가 쇠고랑을 차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결혼기념일 전날 밤 저는 옷장을 열어 내일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단정하고 서늘한 느낌을 주는 옷이었죠. 죄인을 단죄하는 심판관에게 이보다 더 잘 어울리는 옷은 없을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어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던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서슬 퍼런 정의의 칼을 쥔 무서운 심판자가 서 있었지요. 박유라, 내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 파티가 될 테니 마음껏 즐기라고. 저는 거울 속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던지 방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결혼기념일 저녁 거실은 폭풍 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 쪽 친척들과 제 아들 쪽 친척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지만 누구 하나 편안하게 웃는 사람이 없었지요. 며느리는 새로 산 화사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짙은 화장으로 본심을 감춘 채 주인공 행세를 하고 있더군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짐짓 울먹이는 목소리로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께 중대 발표를 하겠다며 자기는 더는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시어머니 등살에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니 이혼하겠다고 말입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친척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수군대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가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혔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청산유수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게 소리치더군요. 어머니가 나가든 제가 나가든 둘 중 하나라며 당장 결정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아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고요.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덫이 닫히는 순간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며 이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으니 당장 이혼하라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을 깜빡거리더군요. 제가 매달리거나 사정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단 나가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아들놈이라며 오늘부로 이 못난 놈을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테니 둘 다 내 집에서 썩 나가라고 호통쳤습니다. 제 아들이 벌떡 일어나 무슨 말씀이냐고 소리쳤지만 저는 차갑게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품 안에서 휴대폰과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박유라, 너는 이혼할 자격도 없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저는 먼저 은행 거래 내역서를 쫙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내 통장에서 몰래 훔쳐간 돈 내역이라며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간 건 빌린 게 아니라 명백한 도둑질이라고 팩트를 꽂았습니다. 이어서 전당포 영수증을 며느리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건 내 남편 유품인 금반지를 팔아치운 영수증이라며 내가 걸치고 있는 그 코트는 내 남편 목숨값으로 산 거라고 폭로했지요.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더군요.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신경안정제 처방전과 며느리가 쓴 독살 메모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냐고, 내가 매일 내 혈압약에 몰래 섞어 먹이던 독극물이라며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작정한 증거라고 들이댔습니다. 순간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니라며 오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그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고액 보험 증서들과 성년후견 청구서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나를 식물인간 만들어서 재산 가로채고 죽으면 보험금까지 타내려고 하지 않았냐며 이게 내가 꾸민 짓이고 명백한 살인 미수라고 소리쳤습니다. 친척들은 며느리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쪽 부모님마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외면해 버리더군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가 들통났다는 공포의 눈물일 뿐이었죠.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유라 씨를 보험 사기 및 존속상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며 경찰이 며느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맞부딪히는 철커덕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요. 며느리는 발버둥 치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잘못했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감옥 가기 싫다고 애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손 치우라며 죗값은 감옥에서 달게 받으라고 차갑게 내쳤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거실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정적만이 남았지요. 아들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기는 정말 몰랐다며 맹세코 몰랐다고 싹싹 빌더군요. 저는 아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몰랐다는 게 자랑이냐고. 내 마누라가 내 어미를 죽이려는데 넌 옆에서 멍청하게 구경만 했으니 그게 더 나쁜 죄라고 꾸짖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너도 나가라고 당장 짐 싸서 꺼지라며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쫓아냈습니다. 아들은 제발 용서해달라며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늦었다며 기회는 여러 번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걷어찼다고 못 박았지요. 결국 아들은 빈털터리가 된 채 쫓겨났습니다. 친척들도 하나둘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아들을 위로하지 않더군요. 텅 빈 집에 홀로 남은 저는 그제야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나고 드디어 제 인생에도 진짜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새벽 공기가 어찌나 상쾌하던지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제 작은 아파트는 태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요. 며느리 박유라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방에 수감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할 때조차 저를 노려보던 그 도끼 어린 눈빛은 여전하더군요. 끝까지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구제불능인 인간이었습니다. 제 아들 진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회사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결국 해고 통보를 받고 말았으니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제 집 근처 곰팡내 나는 고시원에서 지내며 인력시장을 전전한다고 합니다. 한때는 번듯한 대기업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녔던 녀석이 이제는 흙먼지 뒤집어 쓴 작업복을 입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며칠 전 우연히 버스 창밖으로 녀석이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미된 마음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이 또한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독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은 제 집 앞을 찾아와 문도 두드리지 못하고 서성이다 돌아가곤 합니다. 현관 앞에는 늘 꼬깃꼬깃한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지요. 봉투 안에는 아들이 막노동으로 번 피 같은 돈 중 일부인 10만 원, 2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땀 흘려 돈을 벌어보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이제야 알겠다는 늦은 후회가 담긴 쪽지도 함께 말입니다.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낡은 상자 안에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지요. 언젠가 아들이 정말로 사람이 되었다고 느껴지는 날, 껍데기가 아닌 진짜 알맹이가 되었다고 확신이 드는 날, 그때 돌려줄 생각입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의 무게를 잊지 말라고 이 돈이 바로 내 인생의 걸음이 될 거라고 말해주면서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녀석은 더 굴러야 하고 더 깨져봐야 합니다. 어느 한가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저는 티끌 하나 없이 정돈된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향긋한 국화차를 마셨습니다. 탁자 위에는 경찰이 압수품으로 되찾아준 제 결혼 반지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전당포 주인이 작물인 줄 모르고 며느리에게 속아 샀다며 미안하다며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반지를 집어들어 손가락에 끼워 봤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 마디가 굵어졌는데도 신기하게도 여전히 제 손가락에 꼭 맞더군요. 마치 먼저 간 남편이 다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만 같아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을이 깊어 어느새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들이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이 어찌나 아름답던지요. 거짓말도 탐욕도 배신도 없는 오직 저만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꺼내 들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가 해냈다고. 우리 집을 지켜냈으니 당신도 보고 있냐고. 이제 걱정 말고 푹 쉬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말없이 온화한 미소로 대답해 주는 것 같더군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악은 응당한 벌을 받았고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인간 선우정으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저를 위해서 말이죠. 정의는 그렇게 때로는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실현되는 법인가 봅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 달력은 다시 제 생일이 돌아왔음을 알리고 있었지요. 작년 이맘때 며느리에게 쫓겨날 뻔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그날을 생각하면 1년 만에 제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사 세옹지 말하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더군요. 아침 일찍 병원으로 출근하는데 예전에 같은 조에서 일했던 젊은 간호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생신이시냐며 환하게 웃으며 작은 케이크 상자를 건네주더군요. 제가 먹고 살기 바빠 깜빡 잊고 있었던 제 생일을 남이 챙겨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 청소 여사님들이 휴게실에 모여 초를 켜고 생일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요란하게 축하받는 게 대체 얼마만인지 주책맞게 눈물이 핑 돌더군요. 퇴근 무렵 휴대폰 진동이 짧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열어보니 제 아들이었습니다. 생신 축하드린다며 오늘 저녁 6시에 집 앞에 가 있을 테니 미역국 한번 끓여드리고 싶다는 짤막하고 투박한 문자였습니다. 그 행간에서 녀석의 망설임과 간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폰 액정만 매만지다가 그러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현관 앞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 있더군요.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제 발소리를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셨냐며 아들은 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쭈뼛거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아들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탔고 손마디는 예전보다 2배는 굵어져 있었습니다. 지난 1년 건설 현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구르더니 이제야 비로소 겉멋든 껍데기를 벗고 진짜 사내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짠하더군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들이 쭈뼛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봉지에서 미역과 국거리용 소고기를 꺼내더니 서툰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라면 하나도 못 끓여서 쩔쩔매던 녀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박한 손놀림이지만 제법 능숙하게 미역을 불리고 마늘을 다지고 간을 맞추는 모습이 제법 그럴싸해 보이더군요. 30분쯤 지나자 집안 가득 구수한 참기름 냄새와 바다 내음이 퍼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제 생일마다 끓여주던 바로 그 따뜻하고 그리운 냄새였지요. 아들이 상을 차려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함께 나물 몇 가지, 노릇하게 구운 생선까지
비록 시장에서 사온 반찬들이었지만 정갈하게 담아낸 그 솜씨에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실로 1년 만에 겸상하는 자리였지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드시라며 유튜브 보고 연습 많이 했는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다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국을 받아 한 모금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 얼어붙었던 가슴속까지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조금 짰지만 제 입에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맛있다고 애썼다고 무심한 척 짧게 내뱉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지더군요. 고시원 좁은 공용 부엌에서 밤마다 혼자 미역국 끓이는 연습을 하며 녀석이 삼켰을 눈물과 후회가 그려져서 저도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아들이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생신 선물이라며 얼마 안 되지만 제 마음이니 받아달라고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와 50,000원짜리가 섞인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이 막노동을 해서 번 돈, 한 달 생활비나 다름없는 큰 돈을 몽땅 털어 저한테 내놓은 겁니다. 저는 봉투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냐고요. 하지만 아들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제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다며 어머니가 흙먼지 마셔가며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제가 얼마나 불효자였는지 이제야 알았으니 늦었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참았던 눈물둑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거친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땀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텁텁한 냄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고급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지더군요. 그래 알았다며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서랍을 열어 그동안 아들이 문 앞에 놓고 간 돈 봉투들을 꺼냈습니다. 오늘 받은 돈까지 합치니 제법 묵직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제가 쓰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나중에 아들이 정말로 자리를 잡고 새 출발을 할 때, 그때 종잣돈으로 쓰라고 고스란히 돌려줄 생각입니다. 내가 흘린 땀방울이 이렇게 모여 큰 산이 되었다고 이제는 이 돈으로 내 인생을 튼튼하게 다시 지어보라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소파에 앉아 남편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드디어 사람이 됐다고. 당신이 끓여주던 미역국 맛이랑 똑같다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웃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는 것 같더군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둥근 보름달이 뜬 것처럼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찢어졌던 상처는 아물어가고 가족은 비로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저는 병원으로 출근해 묵묵히 청소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아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남편이 늘 함께하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제 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돈 때문에 천륜을 저버린 자식, 과연 용서가 될까요? 아니면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따뜻한 남이 진짜 가족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